안녕하십니까? 스페인 황금세기 문학을 전공한 서주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여정의 화두는 스페인 황금세기 문학은 왜 문학장치 속임수를 많이 사용하였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문학장치 속임수가 그 당시의 모순적인 시대 정신을 미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학가들의 기발한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 봅시다. 먼저 중세 스콜라주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후 코페르니쿠스 발견의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스콜라주의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으로 스콜라주의가 부흥한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문학가들이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했는지, 더불어 그와 같은 해결책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스페인 황금세기 문학에서 황금세기란 스페인 문학이 이 시기에, 다시 말하면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훌륭한 작품이 쏟아져 나와 문학의 전성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황금세기란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황금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도 출판되었고 바람둥이 돈주왕의 전신인 돈 후안 캐릭터도 탄생되었습니다. 이제 본적으로 스페인 황금세기 작가들이 문학장치 속임수를 많이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문학가들이 시대의 가장 선두에 서서 그 시대를 절실히 읽어내어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 문학이라고 정의한다면 작가가 문학장치 속임수를 사용한 이유가 시대 정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작가가 최선봉에 서서 모순적인 스페인 황금세기를 절실히 읽어낸 뒤 마련한 해결책이 바로 속임수이니깐요. 서구 중세를 아우르는 정신은 스콜라주의였습니다. 스콜라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이론과 논증의 방식을 응용해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여러 신학적인 질문에 이성적으로 입증해 내려는 시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콜라주의는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상적이고 막연한 믿음으로 설득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입증해서 이해가 가는 믿음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스콜라주의는 중세 말인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 자연스럽게 쇠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여서 점점 종교개혁의 기운이 무르익어 갑니다. 16세기 초 유럽의 개신교의 확대가 심상치 않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내부의 혁신을 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을 우리는 반종교개혁이라고 부르죠. 이 운동의 하나로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하여서 개신교와 구별되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다시 확인하였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최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재천명하였습니다. 또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반종교개혁을 사상적으로 지휘할 정신으로
이미 사라진 중세의 스콜라주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콜라주의가 교황과 황제로의 권력 집중을 합리화하고 개인 혹은 개별 지역 교회들을 예속시키기에 적합한 사상적 토대였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반종교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스페인이 스콜라주의를 부흥시키는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스콜라주의를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소속했던 도미니크 수도회와 또 다른 하나는 스페인의 성인이 건립한 예수회, 이렇게 두 거대 종단이 스콜라주의의 부흥을 주도하였습니다. 스페인은 비록 시대가 이미 중세의 다리를 건너 근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반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서 교황과 황제의 권위 수호를 위해 스콜라주의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중반 이쯤 우연하게도 커다란 사상적 변혁을 예고하는 발견이 세상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1000년이 넘도록 정지해 있던 지구를 서서히 움직이게 했고 스콜라주의의 생명을 급격하게 앗아갔습니다. 앞서 스콜라주의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논증 이론을 도구 삼아 추상적인 믿음을 이성적으로 증명해내려는 인식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콜라주의는 하느님의 존재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이론을 빌려서 입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이론은 움직이는 어떤 것은 어떤 다른 운동자에 의해 움직여진 것이고 그 어떤 운동자도 움직여지려면 또 다른 운동자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에 따르면 운동자는 무한대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윽고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하게 했던 최초의 운동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네모난 도미노들 중에서 빨간 도미노를 쓰러뜨린 인간의 손이 최초의 운동자가 되는 셈이죠. 이 최초의 운동자가 없었다면 어떤 운동자도 운동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최초의 운동자가 없이 운동을 시작한다는 가정은 고대 그리스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다른 운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운동자, 다시 말하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지만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운동자의 존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령한 영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곧 신들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신들은 기독교의 신인 하느님과는 다른 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처럼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당히 정교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이론을 스콜라주의의 체계를 세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응용을 해서 신령한 영들 대신 기독교의 신인 하느님을 대입해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힘에 기대어 운동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 스콜라주의 입장에서 빨간 도미노를 쓰러뜨린 최초의 운동자는 하느님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스콜라주의의 논리가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뿐만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도 추론했는데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나 행성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받아 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적인 힘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분명해졌죠. 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를 입증한 이 발견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령한 영들의 존재 입증은 깨어졌고, 또한 이 이론을 토대로 했던 스콜라주의도 크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은 스페인에 수용되어 대단히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1616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태양 중심의 우주론을 부정하며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금서 목록에 포함하기 이전까지 그의 발견은 살라망카 대학의 천문학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스페인 황금세기의 형국은 반종교개혁을 위해 깨어져 실효성을 잃은 스콜라주의를 다소 무리하게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황금세기 문학가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재발견으로 스콜라주의의 오류가 입증되었음을 알고 있는데도 스콜라주의를 따라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스콜라주의를 부정하는 내면의 자아가 겉으로는 스콜라주의를 인정해야만 하는, 인정하는 척해야만 하는 모순 상황입니다. 스콜라주의는 반종교개혁의 기치로서 견고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임수일 뿐이고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학가들의 사고관은 이미 근대로 들어서고 있지만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중세적 사고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당대 질서의 권위에 복종하여 그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 그들은 불안과 고뇌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심리 상태는 거짓과 오류토성이의 현실에 대해 침묵해야만 하는 비애와 암담함에 울면서도 자아각성의 눈만은 더욱 크게 뜨이게 됩니다. 문학가들은 번민에 시달리고 급기야 환멸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자아와 세상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영민하게도 문학가들은 문학장치 속임수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세상을 미학적으로 넌지시 드러냅니다. 인간이 창조한 거짓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대신 변장, 위장, 거짓 만들기, 가명의 사용 등을 활용해 웃음을 유발하면서 현실을 무겁지 않게 힐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속임수는 작품의 놀이의 성격을 가미해서 작품의 경직성을 깨트리고 반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문학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는 황금세기 스페인 작가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쓴 글을 같이 보면 한층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의인화된 기지, 그러니까 재치가 진실에게 충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작가는 추한 진실의 민낯을 드러내는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죠. 화면을 같이 봅시다. 거짓의 박해로 인해
절망에 빠진 진실이 기지에게 조언을 구하자 기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의 친구 진실이여, 무질서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환멸 그 자체보다 더 맛없는 음식은 없을 것이네. 또한 드러난 진실을 마주했을 때만큼이나 씁쓸한 맛은 없겠지. 그런데 날카롭게 빛나는 독수리나 민첩한 살쾡이의 눈에 일직선으로 곧장 쪼이는 빛은 그것들의 눈을 고통스럽게 하고 둔해지게 하게 마련이지. 그러니 재치 있는 기술로 진실에 금을 더 씌우고 환멸에 설탕을 첨가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속임수를 이용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장신구를 달아 변장을 하는 계략을 짜보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자네에게 치료제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극복할 방법임을 확신하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진실에게 기지가 충고를 하고 있죠. 무질서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그와 같은 시대에 동요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또 진실을 바라보았자 추한 모습의 진실에 실망하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명민한 독수리나 이해가 빠른 살쾡이에게도 손전등과 같은 밝은 진실의 빛을 적나라하게 비추면 눈부셔서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속임수로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서 추한 진실의 민낯을 바로 보는 충격을 덜어주자는 제안입니다. 스페인 황금세기 문학에서 속임수는 플롯을 이끌어가는 주요 사건의 모티브이면서 동시에 그 속임수가 전개되는 동안 향유층은 숨어있는 추한 진실을 포착합니다. 기치 넘치는 속임수를 즐기는 와중에 독자는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황금세기 작가가 속임수를 활용한 목적입니다. 황금세기 문학은 사회적 모순의 불쾌한 진실을 속임수 뒤에 은연중에 담아내고 있는 까닭에 웃음을 자아내기는 하지만 한낱 실없는 웃음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갈무리 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한다면 독자는 더욱 심오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최전선에서 탄생한 황금세기 문학의 해결책입니다. 황금세기 작가들은 모순적인 시대를 절실히 읽어낸 뒤 속임수를 발탁하여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